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투표 날입니다. 모두 투표하시고 푹 쉬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경제 뉴스는 우리 쉬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휴일이니까 정말 빠르게 10분 내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소식 예고 진짜였다. 삼성전자 인수합병 진행 중.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31일 M&A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 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2에서 반도체, 가전 등 전 사업 부분의 M&A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한데요. 그는 어제 이날 관련해 M&A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되느냐 이러한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답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의 아리백 참여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하나하나 이야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추측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는 대규모 투자 소식을 말했으니까 이제는 대규모 M&A 소식과 그리고 다른 호재들을 발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타이밍을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조금은 지지부진한 삼성전자에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증시가 조금 좋아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어느쯤 되면 약간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러한 뉴스가 터지면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저기릿이 연기금 매수를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연기금 저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큰손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거는 모든 기분들이 전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5월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를 것만 꼭 집어 샀네. 연기금 지난달 순매수 상위 5개 수익률 보니 국내 유가 증권 시장의 큰손 연기금이 지난 5월 순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등이 뭔가 봤더니 당연히 LG엔솔 무려 3,700억 매수, 그리고 LG화학 1,300억 매수, HMM 600억 매수, 한국전력 400억 매수, 그리고 FNF 400억 순으로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다고 한데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5월에 상승 마감했다는 소리고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는 순매수 규모 2위에 이름을 올린 LG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연기금 순매수 1등부터 5등까지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면 개인들이 같은 기간 담은 삼성전자, LG생건, LG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이렇게 5가지 기업은 대체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0.9%, 그 다음에 1.5%로 소폭 올랐지만 하지만 그 반면 LG생건은 마이너스 1.1%, LG전자는 마이너스 2%,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6%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인분들이 사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거는 도대체 왜 사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투자하는 종목을 골라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고 한데요. 그 이유는 연기금의 역대 투자 운용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연기금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참고로 연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0.7%를 달성했고 2020년에도 2020년과 2019년에도 각각 11%, 9%를 달성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유망 성장주 세계 낙폭과대 반등 임박. 세계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크레디트 스위스 측은 올해 매도세로 성장수가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주가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뽑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올 들어 최고점 대비 46%나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크레디트 스위스는 엔비디아의 수익 추정치가 지난 3개월 동안 1.7% 증가했다며 말 그대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3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디트 스위스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상향 조정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8%나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그때마다 실적 전망치가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말 그대로 실적 성장세가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룰루레몬을 꼽았다고 한데요. 이 기업은 올해만 주가가 무려 24% 하락했고 최고점 대비 무려 39%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상향 조정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룰루레몬이 주력하는 간편복에 대한 수요 상승, 탁월한 전략 수행 능력, 높아지는 브랜드 파워, 공급망 이슈 점진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룰루레몬은 레깅스의 대표 주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엇갈린 희비, 은행주 웃고 증권주 울고. 이 뉴스는 꽤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속도가 쭉쭉 높아지며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강세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도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사들의 순이자 마진 NIM 상승 추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한데요. 반면 증권주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거래대금 감소와 채권 운용 실적이 악화되지 않겠나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고 한데요. 다만 지금 현재 증권주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서 현재 주가에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행은 얼마나 올랐고 증권주는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KRX 은행 지수는 올해 들어서 6.7%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면 KRX 증권 지수는 9.7%나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는 조금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일단 은행주가 지금부터 빠집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은행주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작년부터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 지금 현재 증권주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대표적인 증권주 중 하나죠. 삼성증권을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뭐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 차트랑 똑같죠. 말 그대로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증권주가 최근 들어 증시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조금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적 악화 우려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고가 5만원에서 어느덧 4만원까지 빠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권주는 끝인가? 그런데 저기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주가가 빠졌으면은 이제부터는 또 반등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슬슬 반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기 또 지금부터는 조금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증권주는 잠깐만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네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증시가 반등하면서 증권주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번 주식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이유의 대부분은 본전 생각 때문에 야 이거 본전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증권주를 지속적으로 레벨업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증권주의 배당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몇몇 증권주는 컨센을 봤을 때 배당이 7% 8%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컨센이 꺾이지 않는다면은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기에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밀짚 모자는 여름 아니 겨울에 사라고 하죠. 그 말처럼 배당주는 이제 여름부터 조금씩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배당주 중 하나가 바로 증권주가 아닐까 저기를 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주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지금은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는 그런 장은 맞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증권주를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조금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파월 믿는다는 바이든, 인플레 전쟁, 산유국이 도울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과의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데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서서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라 이런 압력을 연준에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죠. 통화정책 담당 수장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인플레를 조금 잡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를 잡으려면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결정할 때 러시아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보도 이후에 국제유가는 조금씩 오르다가 상승
지분을 반납하기 시작했다고 한데요. 만약에 이 안이 현실화된다면은 인플레의 큰 요인 중 하나인 기름값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겠나 이러한 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만 잠잠해지면은 또 한번 증시는 야 이때까지 힘들었다 다시 가자 라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한 상승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연가스 이어 태양광까지 유가 상승 나비 효과의 에너지주 들썩.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천연가스와 태양광 등으로 번지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통상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기 그리고 주식이 악재로 여겨지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 삼아 관련주에 현재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자면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지난 25일 8.95달러로 지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럽은 천연가스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유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처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이 큰 결심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갈 길이니까 조금 더 빨리 가자고 말하며 친환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바로 태양광이었죠. 그래서 이진호 미래세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탈러시아 정책으로 태양광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변화 문제 대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기에 태양광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풍력, 태양광 등등등 그런 것들에게 엄청난 투자가 들어올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것만 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유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앞서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인기 후보가 없네. 맥 빠진 정치 테마주.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달리 정치 테마주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만큼 정치 심판적인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면서 투자 업계에서도 관심이 적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손실보전금 벌써 3일째인데요. 신청률이 8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손실보전금이 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소 600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한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신청률은 87.9% 그리고 총 금액은 17조 388억 원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 거래 첫 추월. 지난달 임대차 거래소 사상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한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스스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생활이랑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고 전세가 무조건 좋다 이러한 생각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돈 내야 되는데 괜히 전세까지 해가지고 이거 혹시 떼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 현재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은 4.2%인데 그런데 최근 은행의 전세대출 이자가 3에서 5%니까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가 더 이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을 5% 이자로 전세대출 받는 것보다는 전부 월세로 내는 게 1년에 240이나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